쨍그랑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난 컵의 파편이 제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서 다치고 그래요? 피하면 되지 일부러 안 피한 거죠? 상우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다정하게 커피를 사주고 미술관에 같이 가자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상우 씨를 만나기 전 저는 남편을 잃고 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죠. 그렇게 외로움에 지쳐가던 어느 날 미술교실에서 부인과 사별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다정한 미소, 조심스러운 말투, 저를 이해해주는 듯한 눈빛. 1년을 만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보낼 거라고요.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찍은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컵이 날아왔고 제 얼굴에 상처가 남았죠. 하지만 얼굴에 난 상처보다 더 큰 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30년을 은행원으로 일하며 자신만만했던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창피해서 제가 당하는 일들을 어디에 말도 못하겠더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뇌경색이었죠.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잠들기 전에도 혼자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장례 절차를 처리하고 보험금을 정리하고 남편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은행에 다녀온 날이면 옛 동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30년 넘게 은행원으로 일했던 저를 다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잘 지내셔야 해요. 동료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지만 사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움직였을 뿐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은행원 시절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 때마다 한 공기만 남아있는 밥을 보면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TV를 켜놓아도 소리만 들릴 뿐 함께 웃고 떠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준비하느라 부산했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굽고 반찬을 내놓으면 남편은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게 제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지금은 혼자 먹기 싫어서 대충 라면을 끓이거나 김치에 밥만 말아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맞은편 빈 의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베개는 이미 치워버렸지만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새벽 2시, 3시가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가끔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혼해서 제주도에 사는 딸은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쁜 딸에게 제 외로움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애들이랑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시계 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말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일에는 그나마 은행에 갈 일이 있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주말에는 정말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만 보다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었고 예능을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정자 언니를 마주쳤습니다. 정자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았지만 늘 활기차게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정희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여위었네. 식사는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네, 뭐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면 안 되지. 정희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복지관 미술교실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거기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그림도 그리고 기분 전환도 되고 진짜 좋아. 미술교실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림은 학창시절 이후로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어색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요. 아이고, 뭐 잘 그리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나도 못 그리는데 그래도 가면 재미있어. 한번 나와봐, 응?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정자 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벽만 보고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언니 따라 같이 가볼게요. 그래.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복지관 3층으로 오면 돼.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정자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오랜만에 외출한다는 생각에 묘한 설렘이 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을 보며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 3층에 있는 미술교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진지하게 캔버스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몇몇은 옆 사람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물감 냄새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왔네. 여기 앉아. 정자 언니가 손짓하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잠시 어색했지만 곧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수채화로 가을 풍경을 그려볼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붓을 움직여 보세요. 그림은 마음을 담는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물감을 찍어 캔버스에 대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붓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외로움도 슬픔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정자 언니가 제 그림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잘 그리는데? 나보다 훨씬 낫네.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칠한 거예요. 그래도 분위기가 있어. 나는 맨날 삐뚤빼뚤하게만 그려져서 속상한데. 옆에서 다른 분도 거들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자주 나오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얼마 만에 웃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혼자 웃을 일도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설 때 정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어때? 시간도 잘 가고 괜찮지? 네, 생각보다 좋네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도 나와. 자꾸 나오다 보면 재미있어질 거야. 그리고 여기 사람들 다 좋아. 나중에 수업 끝나고 다 같이 차 마시러 가고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래도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매일 밤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그린 그림이 떠올랐고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자 언니의 환한 웃음도 옆자리 분의 친절한 말도 기억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지만 작은 희망 같은 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혼자여도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가 조금 생겼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언니와 함께 미술교실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시간도 잘 가고 그림에 오롯이 집중하다 보니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수요일마다 복지관에 가는 것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미술교실에 나간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림 실력은 여전히 형편없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TV만 보던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2시에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 한 명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실에 남자가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고 회색 스웨터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머,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 정자 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건 언제나 조금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오늘의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정물화를 그리는 날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과 과일을 보고 그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선생님이 교실을 돌며 각자의 그림을 봐주셨습니다. 새로운 남자분 앞에서 선생님이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윤상호 씨, 처음이시라 스케치가 많이 서투르시네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평생 그림이랑은 담쌓고 살았더니 손이 안 따라주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상우라는 그 남자는 캔버스 앞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붓을 든 손이 어색하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들 자리를 정리할 때 상우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감을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서요. 아, 저도 잘은 못하는데요. 그냥 팔레트에 조금씩 짜서 섞으면 돼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 다른 분들께 폐를 끼칠까 걱정이에요. 그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게 보였습니다. 왠지 외로워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워서 여기 온 게 아닐까?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상우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자 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저분 말투 되게 점잖으시네. 요즘 남자들 중에 저렇게 예의 바른 사람 드물어.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우의 말투는 조심스럽고 정중했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상우는 또 교실에 왔습니다. 이번에도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잠깐 괜찮아요. 복지관 1층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상우는 커피를 주문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아니면 라떼? 아메리카노 주세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가 나오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우는 자신이 7년 전에 아내를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췌장암이었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은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저도 남편을 4년 전에 잃었어요. 뇌경색이었죠. 그러셨군요. 혼자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상우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그나마 일을 하면서 정신을 차렸는데 혼자 집에만 계셨으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일은 무슨 일 하셨어요? 공무원이었어요. 교육청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정년퇴직했죠. 지금은 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250 정도 나오니까 혼자 살기엔 충분하더라고요. 상우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 말이 왠지 제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유롭게 지내시겠네요. 그렇게 풍족하진 않아도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죠. 큰 욕심 안 부리면요. 그의 말투는 겸손했습니다. 자랑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우와 저는 수업이 끝나면 자주 커피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복지관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상우는 언제나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은행원으로 30년이나 일하셨으니 대단하세요. 저는 공무원이라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했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30년 넘게 하신 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네요. 상우는 제 말에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상우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 하는데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요. 전시회요? 네, 인상파 화가들 작품 전시래요. 저도 그림 배우는 김에 좋은 그림 구경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물론 정희 씨가 괜찮으시다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말에 누군가와 약속을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집에서 TV만 보던 주말이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한번 가보죠.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미술관 앞에서 만날까요? 네, 그렇게 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고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둔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면서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술관 앞에 도착했을 때 상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들어가 볼까요? 전시회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모네와 르누아르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색깔이 참 아름답죠?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희 씨는 충분히 잘 그리시는데요.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상우는 제 그림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못 그렸지만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전시회를 본 뒤 상우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녁 드셨어요? 근처에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정희 씨를 초대한 거니까 제가 내는 게 맞죠? 다음엔 정희 씨가 사시면 되잖아요. 상우는 웃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상우는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여기 생선구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다고, 외롭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에 작은 설렘 같은 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상우와 처음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미술교실이 끝나면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나 공원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우와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상우는 언제나 제게 세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를 기억했고 제가 힘들어하는 날엔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복지관 앞에서 기다렸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를 사왔습니다. 정희 씨,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해요. 상우 씨도 조심하시고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튼튼해요. 그보다 정희 씨가 건강하셔야죠.
상우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우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4해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우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알아둔 맛집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거기 오리고기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오리고기요? 네, 제가 안에 살아있을 때 자주 가던 곳인데 정혜 씨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상우는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도 남편 이야기를 할 때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식당은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오리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상우는 능숙하게 자리를 잡고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리로스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상우는 제 앞으로 반찬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정희 씨 요즘 얼굴이 좀 여인 것 같던데 밥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괜찮아요. 그냥 원래 이래요. 아니에요. 혼자 계시면 밥 대충 드실 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고 그러죠. 상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 있으면 밥을 챙겨 먹기가 귀찮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려놓던 식탁이 이제는 너무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상우 씨도 그러시구나. 네, 뭐 어쩔 수 없죠. 혼자 사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처럼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서 함께 살면 어떨까? 서로를 위로하고 챙기면서 말이죠. 밥을 다 먹고 나오는 길에 상우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토요일이요? 특별한 일 없는데요. 그럼 제가 차 끌고 나올 테니까 바닷가 드라이브 가실래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 정희 씨 기분 전환도 되실 것 같아서요. 바닷가요? 네, 서해 쪽으로 가면 괜찮은 곳이 있어요. 저도 가끔 혼자 가는데 바람 쏘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를 타고 먼 곳까지 가는 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좋아요. 가요. 그럼 토요일 아침 9시에 정혜 씨 아파트 앞에서 만날까요? 네, 그렇게 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상우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습니다. 깨끗한 검은색 세단을 몰고 왔습니다. 차 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어서 타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차가 깨끗하네요. 어제 세차했어요. 정희 씨 태우는데 더러운 차로 갈 순 없잖아요. 상우는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1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파도가 철썩거리며 해안에 부딪혔습니다. 상우는 방파제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 경치 좋죠?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정말 좋네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었습니다. 상우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우는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 정희 씨 좋아해요.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친구처럼 만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혜 씨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정희 씨가 아니었으면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정희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같이 의지하면서 친구처럼 살면 안 될까요? 상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실 저도 상우 씨 생각 많이 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요. 상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희 씨. 우리는 말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연인이 된 거죠. 상우 씨는 더 자주 연락했고 더 자주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도 상우 씨를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외로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상우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정희 씨는 은행 퇴직금도 받으셨고 집도 있으시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시겠어요. 뭐 그렇게 여유롭진 않지만 혼자 살기엔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안정적이니까 좋네요. 경제적으로 서로 부담 주지 않고 지낼 수 있잖아요. 상우는 자주 경제적 안정성을 언급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상우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이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함께 나눴습니다. 상우와 함께 있으면 삶이 다시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상우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빈틈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저녁도 긴 주말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상우를 만날 수 있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연인으로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연인으로 함께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만났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상우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그와 함께 있는 게 편했습니다. 외로움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자였던 식탁도 이제는 덜 쓸쓸했고 긴 주말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상우 씨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신경 쓰이는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정혜 씨, 우리 이제 1년이나 만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상우가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상우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눈빛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지금처럼 지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나이가 60이 다 넘었잖아요. 남은 시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하고 있을 건가 해서요. 상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강렬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뭔가 재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상우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정희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죠. 혼인신고하고요. 혼인신고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상우를 좋아했지만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만나면서 지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요? 갑작스럽긴 하네요.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요. 1년이나 만났는데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오래 고민해요. 서로 좋고 편하면 되는 거지. 상우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다정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딸한테도 말해야 하고 준비할 것도 많잖아요. 딸한테는 말하면 되고요. 결혼식이 부담스러우면 혼인신고부터 하고 합치면 되죠. 그 정도 신뢰는 서로한테 있잖아요, 우리. 상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습니다. 뭔가 압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땀이 느껴졌습니다. 저 너무 좋지만 생각 좀 해볼게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에이, 뭘 그렇게 고민해요. 정희 씨도 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거랑 결혼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상우 씨. 그럼 저는 정희 씨한테 뭐예요? 그냥 심심풀이 상대예요? 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생각하자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면 뭐해요? 우리 내일 죽을 수도 있는 나이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정희 씨. 상우는 식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상우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아깐 제가 너무 심했죠. 미안해요. 근데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정말 정혜 씨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요. 알아요. 저도 상우 씨 마음은 알아요. 근데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한 달만요. 한 달 안에 답 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상우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구에 서서 사라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 상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화를 내던 얼굴, 날카로워진 목소리.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의 다른 면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딸은 오랜만에 받는 제 전화에 반가워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응,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네? 엄마가요? 누구요? 저는 상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복지관 미술교실에서 만났다는 것, 1년 동안 만났다는 것, 오늘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는 것. 딸은 한참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1년밖에 안 만났잖아요. 재혼은 신중해야 해요.
그래도 상우 씨가 정말 착하고 나한테 잘해줘. 엄마, 착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재산은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빚 같은 거 없는 거죠? 연금 250만 원 받는다고 했어. 그건 그 사람 말이잖아요. 직접 확인하셨어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소득 증명서 같은 거 보셨어요? 딸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상우의 말만 믿었습니다. 직접 확인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 같은 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재혼 사기 많다고 하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노리는 사람들 많대요. 뉴스에서 맨날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알았어. 근데 상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대요. 처음엔 다 착해요. 나중에 본색 드러내는 거지.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늘 본 상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딸의 말이 맞는 걸까요? 엄마, 제발 혼인신고는 절대 먼저 하지 마세요. 결혼식 올리고 나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주민등록 등본이랑 소득 증명서 달라고 하세요. 보여주기 싫어하면 수상한 거예요.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쨌든 엄마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엄마,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상우는 제가 아는 사람이 맞을까? 1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사실 저는 상우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의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친구나 가족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상우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정희 씨, 제가 청혼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결정은 했어요? 상우 씨, 저 아직 결정 못 했는데요. 한 달 줬잖아요. 정희 씨는 대체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상우의 목소리가 또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서로 알아가고 싶어서요. 오해는 하지 말아요. 미리 몇 가지 함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우 씨 주민등록 등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 등본은 왜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상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날 못 믿는 거예요? 1년 동안 뭘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딸이 확인해 보래서요. 딸이요? 우리 일인데. 정희 씨는 딸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일주일 더 드릴, 일주일 고민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정희 씨랑 끝이에요. 상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탁 위의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재혼 사기. 설마 상우가 그런 사람일까?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우의 압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딸의 걱정도 있었지만 상우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상우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우리 진짜 부부예요. 평생 함께 살아요. 상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상우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와 작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짐이 이게 다예요? 네, 제가 원래 소유욕이 없어서요.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요. 상우는 웃으며 짐을 안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작은 방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치 집을 감정하는 사람처럼요. 집이 참 좋네요. 평수도 넓고 위치도 좋고요. 네, 남편이랑 20년 넘게 산 집이에요. 아, 그렇군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상우가 서재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재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상우 씨, 뭐 찾는 거 있어요? 아, 아니요. 그냥 책 좀 보려고요. 하지만 상우는 책장이 아니라 서랍장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상우는 서랍을 열어보려다가 제가 들어오자 얼른 손을 뗐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궁금해서요. 부부끼리 숨길 게 뭐 있어요? 상우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서류가 뭔데요? 부동산 서류예요? 그런 것도 있고 통장이나 보험 서류도 있어요. 그럼 같이 보면 되잖아요. 이제 우리 부부인데 그 정도는 공유해야죠. 상우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서랍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 개인적인 거라. 개인적인 게 어딨어요? 부부가 됐는데. 정희 씨, 혹시 날 못 믿는 거예요? 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 습관이에요. 은행 다닐 때부터 중요한 서류는 혼자 관리했거든요. 은행은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제 아내예요. 아내가 뭘 숨겨요? 상우는 제 손을 뿌리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 증서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우 씨, 그만해요. 왜요? 보면 안 돼요?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라는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상우는 한 달도 안 돼서 이사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제 집이에요.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했던 사람이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우는 자주 제 비밀번호를 물어봤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휴대폰 비밀번호까지요. 저는 불편했지만 부부니까 공유해야 한다는 상우의 말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희 씨,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왜요? 필요한 거 있어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부부끼리 감춰야 할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나중은 언제예요? 매번 나중만 하네. 상우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정자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술교실에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전화였습니다. 정희 씨, 요즘 왜 안 나와? 혹시 아픈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언니. 그냥 좀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상우 씨랑 합쳤다면서. 축하해요. 고마워요, 언니. 그런데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자 언니는 제 침묵을 알아챘습니다. 정희 씨,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적응하는 게 좀 힘들어서요. 그래도 무슨 일 있거나 하면 나한테 연락해.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졌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뭐 하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마트 다녀왔어요. 마트만 갔어요? 다른 데는 안 갔어요? 네, 마트만 갔어요. 영수증 보여주세요. 영수증요? 왜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말 마트만 갔는지. 상우는 제 가방을 뒤져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상우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희 씨, 당신 참 답답한 사람이야. 부부가 됐으면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취했어요? 취하긴 뭐가 취해. 멀쩡해. 나 진짜 답답하다고. 통장 비밀번호 하나 안 알려주고 서류는 꽁꽁 숨기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상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우의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상우 씨, 진정해요. 내일 얘기해요. 내일? 매일 내일만 있어? 상우가 갑자기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런 상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모습은 낯설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줘. 지금 당장. 안 된다니까요. 이 여자가 진짜. 상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벽을 쾅 쳤습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근데 정희 씨,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나한테 숨기려고만 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상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떨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우의 코 고는 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 할까? 하지만 혼인신고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혼을 한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상우가 제게 뭘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처럼 화를 내고 벽을 치고 위협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다정한 모습은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저는 은행원 시절의 습관대로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우가 한 말과 행동, 모두 자세히 적었습니다. 뭔가 대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상우가 저를 위협하는 꿈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상우와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제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봤고 제가 어디 가는지 감시했습니다. 미술교실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제 삶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나가려고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언니랑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은 취소하세요. 부부가 함께 있어야지 맨날 밖에만 나가면 어떡해요. 상우의 말에 저는 결국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정자 언니에게 미안했지만 상우와 싸우기 싫었습니다. 싸우면 더 무서운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우가 빨래를 하겠다며 제 옷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우가 서재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재는 빨래 쪽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세탁기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왜 서재에 있는 거죠? 저는 얼른 서재로 갔습니다. 상우가 제 옷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중이었습니다. 손놀림이 급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적힌 메모지였습니다. 은행원 시절 습관으로 비밀번호를 바꿀 때마다 몇 가지를 메모해 두곤 했습니다. 그걸 제가 잊고 코트 주머니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아, 이거요?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나와서요. 그럼 그냥 주면 되잖아요. 왜 보고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게 뭔지. 상우는 웃으며 메모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감추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다 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정희 씨, 당신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 말이에요. 네. 그거 비밀번호 맞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봤구나 싶었습니다. 상우는 제 표정을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비밀번호 맞죠? 그게 왜요? 왜긴 뭐가 왜예요? 부부끼리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은 맨날 숨기기만 하네.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건 없어요. 부부한테는. 다 우리 거예요. 상우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왜 그런 거 갖고 다녀요? 누가 볼까봐 그래요? 아니면 나한테 들킬까봐? 그게 아니라 은행원 시절 습관이에요. 비밀번호 바꾸면 메모하는 거요. 습관? 좋은 습관이네요.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상우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우 씨, 진정하세요. 내일 얘기해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당장 말해요. 그 비밀번호로 뭘 하려던 거예요? 돈 빼돌리려고? 무슨 소리예요? 제 돈인데 왜 빼돌려요? 당신 돈?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우의 말이 너무 억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무슨 공동 재산이란 말입니까? 상우 씨, 당신 이상해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당연한 거 요구하는데. 당신이 이상한 거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알려줄 의무가 없잖아요. 제 재산이에요. 그 순간 상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상우 씨, 그거 내려놔요. 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우는 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몇 조각이 위로 팍 튀면서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뭔가 따뜻한 게 손에 묻었습니다. 피였습니다. 볼에서 피가 났습니다. 손을 떼고 보니 손바닥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볼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거기 서 있어서 다치고 그래요? 피하면 되지. 일부러 안 피한 거죠? 상우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탓을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던 상우가 맞나 싶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다정하게 커피를 사주고 미술관에 같이 가자던 그 사람이 맞나요? 최소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당신이 계속 숨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안 믿어서 화내게 만들어? 상우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지로 피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100번 나았습니다. 왜 혼인신고를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상우가 저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눈물 자국과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상우와 같은 방에 있기 싫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상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상우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요. 짧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을 메모지 한 장으로 끝내려는 겁니까? 저는 은행원 시절 쓰던 노트를 꺼내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상우가 한 말, 컵을 던진 일, 제가 다친 것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볼에 난 상처를 핸드폰으로 여러 장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찍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은 직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상우와 각각 500만 원씩 넣어둔 계좌였습니다. 생활비로 쓰려고 만든 계좌였죠. 저는 깜짝 놀라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1,000만 원이 전액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출금한 사람은 상우였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돈을 다 빼간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공동돈까지 손을 댄 겁니다. 저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상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8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동계좌에서 돈 빼간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상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요. 급하게 쓸 때가 어딨어요?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제 500도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정희 씨한테 말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일단 빼고 말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무슨 병이신데요? 지금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 돈도 들어간 계좌인데 뭐가 문제예요? 상우는 짜증을 내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공동 계좌인데 혼자 다 빼간 것도 문제고 제게 말도 없이 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죠. 같이 쓰는 돈인데. 에휴, 말해봤자 안 줄 거면서. 정희 씨는 돈에 진짜 철저하더라. 구두쇠도 아니고. 상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공동계좌 사건 이후 상우는 본격적으로 제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명의 이전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우가 직접 준비해온 서류였습니다. 정희 씨, 이거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왜 집을 공동 명의로 해요? 이건 제 집이에요. 부부 재산은 공동이라니까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그냥 공동 명의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부부인데. 정희 씨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상우는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절대 도장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모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의 땀과 제 노력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우가 또다시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번에 1,000만 원 빼갔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병원 진단서나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뭐, 진단서를 왜 봐요? 날 못 믿는 거예요? 상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상우가 화를 낼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요. 2,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A씨, 진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봐요. 남편한테 영수증 달라고?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상우는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는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식탁 위에 명의 이전 서류를 들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희 씨, 이거 언제 찍을 거예요? 매일 미루기만 하네요. 안 찍는다고 했잖아요. 안 찍어? 진짜로 안 찍을 거야? 당신 지금 나 우습게 보는 거지? 상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역했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상우 씨, 진정해요. 술 깨고 얘기해요. 진정? 내가 왜 진정해요? 도장 하나 못 받아서 미치겠는데. 당신이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일이잖아.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남편이랑 같이 산 집이고요. 절대 못 넘겨요. 죽은 남편? 그 사람 지금 없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남편이에요. 당신 눈앞에 있는 남편 말이에요.
상우가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제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도장 찍어요. 지금 당장. 싫어요. 이 여자가 진짜 끝까지 나를 화나게 만드네. 상우가 손을 들어 벽을 쾅 쳤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상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요. 도장 찍을 거예요? 안 찍을 거예요? 안 찍어요.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요. 상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가 외출한 사이 저는 그의 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우의 양복 주머니에 영수증 몇 장이 있었습니다. 술집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 사본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지? 저는 그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침대 밑을 보니 작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계획서였습니다. 제 이름과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간 함께 살며 투자자 역할을 하게 한다는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3천만 원, 두 번째는 5천만 원, 세 번째는 7천만 원. 이게 뭘까요? 혹시 저 여성들도 저처럼 당한 걸까요? 저는 사진도 모두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상우가 들어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 밖을 나와 도서관에 갔습니다. 상우가 외출한 틈을 타서요. 도서관에서 재혼 사기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황혼 재혼 사기, 중년 여성을 노린 결혼 사기범들.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상우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복지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상우가 가방에 넣어둔 사진 속 여성 중 한 명 같아 보였습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여성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카페에 들어가 멀찍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윤상우라는 사람 아세요? 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아세요? 그 남자 지금 대체 어디 있나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전 그 인간한테 완전히 당했어요. 제 이름은 정성자예요. 68살이고요. 성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년 전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상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상우는 성자에게도 똑같이 다정하게 대했고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집 명의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했고 성자는 믿고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면서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인간이 사기꾼인 걸 알아챈 순간 도망가 버렸어요.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억울해서 누구한테도 말도 못했어요. 성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같이 힘을 모아봐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 못 다치게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증거도 없는걸요. 저는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계획서도 있고 다른 피해자들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기록했어요. 그 사람이 한 말, 행동, 폭력, 금전 요구 모든 걸요. 성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 해야죠. 언니도 같이 해주실 거죠? 다른 피해자 여성분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으니 우리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다른 사람들이 또 당하면 안 되죠. 우리는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말해줬고 저는 그걸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모아 경찰에 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자 언니와 함께라면 상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오늘 만난 성자 언니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우는 제가 만만한 여자인 줄 알았겠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성자 언니를 만난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정폭력과 재혼 사기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지 변호사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에요. 장기간 계획된 결혼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노트와 사진들은 좋은 증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김 변호사는 제 노트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록한 날짜, 시간, 상우의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가끔씩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셨네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분과 함께 공동 고소하면 상습 사기로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량도 훨씬 높아지죠.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는 거였습니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위험